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뉴스룸의 신년 특집 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년 특히 여러 가지로 혼란한 시기가 많이 있었죠. 그중에서 가장 컸던 두 가지를 키워드로 풀어본다면 역시 언론 그리고 정치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보자면 둘은 이제 서로 통하기도 하죠. 일맥상통하기도 하는데 다만 그건 좀 따로따로 떼어서 좀 진지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특별히 이틀 동안 신년 대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신년 특집 대토론 첫날 키워드는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언론 문제입니다. 한국 언론 어디에 서 있나라는 제목으로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올해로 7년째 개근이시고 아마 마지막이 되겠죠. 누구 맘대로요? 손앵커도 안 계시는데 뭐 제가 여기 굳이. 예. 예, 그건 나중에 좀 말씀하시죠. 따로. 그다음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독일 나가시기로 했는데 예, 그 손석희 사장님 때문에 제가 신년을 가족과 못 보내게 됐습니다. 왜 전부 제 탓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적절한 보상이 있기를. 제작진에게 한번 얘기해 제가 좀 금전적으로 좀 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이창현 국민대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0분 토론 제가 할 때는 자주 뵀었는데 네, 오늘 신년 토론회는 처음으로 이곳에 네, 모였습니다. 한 10년쯤 전이었죠. 아이고, 예, 오래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요즘 저널리즘 비평계에 이런 표현을 해드리면 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아이돌이라고 사람들이 정준희 한양대 겸임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KBS 저널리즘 제2를 통해서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습니다. 오늘도 80여 명의 많은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잠시 후 이따가 여기 나와 계신 패널 여러분들과 필요하다면 미니 토론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 여러분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대개 신년 토론하면 그동안에 이제 진보 대 보수 이런 구도로 저희들이 토론을 진행해 왔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난 1년 동안 언론의 역할을 두고 같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여러 가지 또 스펙트럼이 좀 갈리고 그래서 오늘 네 분은 어찌 보면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보면 다 진보 진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나와 계시긴 합니다. 오늘 특히 또 그 토론도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에 며칠 동안 장외 설전을 해오신 유시민 이사장과 진중권 교수가 계셔서 저희 제작진들이 이 두 분이 혹시 안 나오는 게 아닐까 오늘? 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우리 제작진에게 그랬습니다. 그건 그 두 분을 모르기 때문이야. 더 열심히 나올 걸?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나와주셨습니다. 저는 설전 안 했고 주로 진 교수가 저를 야단치는 그런. 예. 저는 유 작가님 여기 나오시는지 모르고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토론을 시작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알았습니다. 직전에. 예, 자 신년 특집 대토론 광고를 내보내야 된다고 지금 PD가 저한테 난리가 났습니다. 1분만 광고 보내드리고 네 분과 함께 열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야, 여기 맞아? 이 주소 맞아? 아이씨, 모르겠다. 아이클리어로 눈 건강 관리 시작. 늦기 전에. 아이클리어. 냄새. 냄새? 알고 계셨나요? 냄새가 나는 진짜 이유는 섬유 속 세균 때문이라는 사실. 새로워진 페브리즈 더블 액션. 액션 1, 일상 속 냄새들을 싹 없애고 액션 2. 세균으로 인한 냄새까지 쏙. 5가지 무첨가 식물 유래 성분으로 냄새 걱정 없이 상쾌한 우리 집. 신제품 페브리즈. 에스트로더는 새로운 연구를 통해 24시간 주기로 달라지는 피부 리듬을 발견했습니다. 갈색병으로 피부 속 리페어 리듬을 깨워주세요. 매일 건강해지고 어려 보이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에스트로더.
예, 신년 특집 대토론 한국 언론 어디에 서 있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룰 쟁점 왜 언론은 불신의 대상이 되었나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지만 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논제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올렸습니다. 언론에 대한 불신 혹은 뭐 조롱 이런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 이젠 뭐 거의 보통 명사처럼 돼버렸습니다만 기레기란 단어가 이제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뭐 저희들 듣기에는 때로는 뭐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들으면서 반성할 때도 물론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네 분께서 가지고 있는 우리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키워드는 기레기로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레기란 단어는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 유 작가님께서 시작하시죠. 예. 뭐 정당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남용하는 경우도 있고 예. 정당한 경우는 되게 구체적인 보도 어떤 특정한 보도의 문제점, 잘못된 점 이런 것을 들춰내면서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알면서도 혹은 일부러 어떤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느낄 때 그런 말 쓸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두 번째 잘못 쓰는 경우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보도가 나왔다고 해서 야 기레기야 이렇게 댓글 다는 거는 저는 그런 것은 이제 오남용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말을 안 쓰면 제일 좋죠. 예. 정답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진중권 교수께서는 글쎄요. 제가 매번 전 교수님이라고 불러드리지 않아도 되죠. 예. 예, 그냥 편안하게 진 교수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정당한 용법도 있고 부당한 용법도 있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선동된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는 정말 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언론인들을 향해서 이걸 마구 남용하는 현상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알릴레오 방송을 듣는 이런 시청자들 이런 분들이 그 기자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하는 기자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1위, 2위, 3위, 4위에서 좌표를 찍고 말이죠. 공격을 시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신상까지 파서 그다음에 기레기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저는 그냥 이게 뭐 몇몇 네티즌들이 그러면 뭐 그런 사람 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집단화됐고 굉장히 조직화되고 일상화되고 전면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것도 사실은 누구랑 싸우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저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워낙 저분들이 힘이 강하니까. 단지 그냥 인문학자로서 그 현상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누구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냥 차분하게 기술하고 싶습니다. 예. 알릴레오를 바로 예를 드시긴 하셨습니다만 예, 그냥 나가겠습니다. 예, 나중에 하죠. 예. 정준희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뭐 올바른 용법과 그렇지 않은 용법에 대해서는 뭐 형식 논리적으로 충분히 나눌 수 있고 실체적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구분이 되니까요. 저는 사실 이게 기레기라는 어떤 멸칭이 기자만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전 전문가의 권위가 전반적으로 상실되는 시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가지 징표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뭐 굳이 말하면 판렉이라든가 검렉이라든가 이런 모든 종류의 과거의 권위를 가졌던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그 집단 전체를 이제 멸칭으로 이제 사용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여기에는 이 부정적인 에너지에는 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이나 엘리트 의식 같은 것에 대한 과거에는 눌려 있었던 그 권위에 눌려 있었던 목소리가 멸칭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부분은 그 집단들이 받아들이는 굉장히 안타깝고 되게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 이 집단화된 멸칭들이 사용되는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 그렇게 보는가, 즉 이유에 대해서는 어차피 토론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찬영 교수께도 드리겠습니다. 네, 기레기에 대한 뭐 다양한 어떤 분석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레기라는 말을 언제쯤 탄생했고 그 이야기, 그 단어를 쓰게 된 경위는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년쯤 전부터 아마 탄생했을 것 같아요. 2007년, 8년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에 낙하산 사장들이 들어오게 되고
사회에 왠지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막 진행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전혀 견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레기의 탄생은 한국 언론이 불신의 어떤 그 대상이 되는 그 시점부터 시작돼서 회자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저는 기자 개인의 조롱과 멸시가 담긴 말로 기록하기보다는 한국 언론이 언제부턴가 불신의 대상이 됐고 이른바 특히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KBS, MBC 등의 전통적인 방송 또는 조중동 어떤 보수 신문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었다. 왜냐하면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의 기능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기능이라고 하면 정치 권력을 견제하고 어떤 경제 권력, 대한민국으로 치면 대기업, 재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견제해야 할 텐데 언론이 견제하기는커녕 그런 것들을 비호해왔던 우리의 지난 10년의 어떤 역사들, 그 속에서 기레기라는 단어는 탄생됐고 점점점 성장됐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지금도 남아있다라는 좀 역사적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역사적 분석은 그렇고요. 네. 현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진중권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무래도 요즘 많이 좀 화두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알릴레오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 유 이사장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유튜브 방송의 시청자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고요.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릴레오. 예, 그분들이 뭘 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예. 다만 이제 왜 이 기레기라는 단어가 탄생했고 이렇게 널리 쓰이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원인은 보도의 품질이 너무 낮아서 그렇다는 거죠. 예. 보도의 품질이. 그러니까 어떤 품질 낮은 보도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품질이 높은 보도라고 하는 거는 우선 이제 정확한 사실을 보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실 여러 사실들 사이에 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맥락을 전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맥락을 통해서 어떤 해석을 실어보내는 이런 것이 언론 보도인데 사실이 정확지 않고 그다음에 중요한 사실, 의미 있는 사실을 선택하는 기준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런 논리적 추론을 거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될 때, 그럴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용자들은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하죠. 근데 피드백이 전혀 없단 말이죠. 지속적으로 그 의견을 보내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혀 이 돌아오는 대답이 없고 계속 그 사용자가 이제 독자 내지 수용자들이 느끼는 그 문제가 반복될 때, 그럴 때 이제 미디어 소비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고의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불신, 저들은 소통하지 않는다는 불신. 예. 뭐 품질 낮은 기사 한두 번 나올 수는 있죠, 잘못해가지고. 그러나 완전 오보로 밝혀지거나 왜곡된 보도로 밝혀진 경우에조차 사과하는 적도 없고 제대로 정정하는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쏘아보내고 있다. 이것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는 적대감을 가지게 된 거죠. 이제 이 점을 좀 이제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좀 말씀을 드려요. 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제 지난 정권까지 좀 타당했던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권위주의가 무너지는 건 저도 찬성하고요. 그 앞장섰던 사람이 저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위주의와 더불어서 권위까지 무너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옳든 그르든 아예 믿지를 않는 경향이 너무 심해졌는데,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품질 낮은 기사에 대해서 기레기라 그러는데 요즘 나타나는 현상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품질 높은 기사를 쓰는 사람들을 기레기라고 부르고요. 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기사들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허접 쓰레기들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서초동 집회를 하는데 제가 정말 충격을 먹었던 건 뭐냐면은 JTBC 기자가 보도를 하는데
JTBC가 어떤 곳입니까? 탄핵의 굉장히 중요한 키였던 노트북을 갖다 보도했던 그런 언론사인데 옆에서 기자가 보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물러가라 뭐 JTBC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예 보도를 못하게 막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저는 유시민 이사장님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알릴레오 있잖아요. 굉장히 왜곡 보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몇 개 갖고 나왔거든요. 보다 못해서. 왜냐하면 저랑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왜 학교를 그만둬야 됐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걸 지금 내가 반출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번에 그 정경심 사건이죠. 김경록 씨 녹취록 공개하신 적 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김경록 씨가 내가 생각해도 증거인멸이 맞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빼셨더라고요. 아까 그 기준에 따르면 이게 좋은 기사입니까? 낮은 기사입니까? 품질이. 낮은 기사죠. 그런데 지금 유 이사장님은 엄청나게 기레기 소리 안 듣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다.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개그 하지 마십시오. 요즘 젊은 애들 안 좋아합니다. 웃지도 않고요. 아재 개그거든요. 그럼 예컨대 김경록 씨가 지금 보존한 거 있잖아요. 누구예요? 정경심 씨한테 갖다 준 노트북. 그거 언제까지 보존하실 겁니까? 이제 낼 때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제 삼는 건 이런 발상법 바탕에 깔려있는 사고방식이 음모론적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 검찰이 그걸 갖다 압수해서 증거를 왜곡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상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다음에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대중들한테 믿게 할 수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검찰에서 뜯어볼 때 변호인이 입회해서 보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그 증거를 못 써요. 그 서슬퍼런 국정원에서 왕재선 사건인가 그때 입회 없이 그냥 뜯어만 본 거예요. 조작도 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상실됐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가능성을 말도 안 되는 그 상상을 대중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피해 망상인데 문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망상을 갖다 대중들은 그 알릴레오 듣는 그 대중들은 다 사실로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망상을 사실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이게 선동 방법이거든요. 언론이 아니에요.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다. 말장난이죠. 이게 뭐냐.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혼란시켜라. 누구 말씀인 줄 아세요? 위대하신 스탈린 동지 말입니다. 그리고 자, 유 이사장님의 그 망상을 대중들은 현실로 믿고 있죠. 나의 상상이 곧 너희의 세계다. 누구 말씀인 줄 아세요? 위대하신 히틀러 총통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경고를 하는데 지금 구사하는 언어가요. 전체주의 선동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선동에 세뇌된 사람들이 멀쩡한 레거시 미디어를 공격하면서 기레기라고 하고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바로 반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런 거는 바로 답하면 토론이 엉망될 것 같아서 그럴까요? 옆에서 예. 보는 분들이 좀 말씀하시고 예, 그다음에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예. 정준희 교수께 드릴게요. 김 교수님은 멀쩡한 레거시 미디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멀쩡한 레거시 미디어들의 조국 보도나 여러 가지 보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음모론이나 선동에 기초하고 있지 전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보도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제시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입장에서 봤을 때 동양대 보도에 관해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비판할 레거시 보도가 대부분 다 맞았고요. 여러분들이 상찬하는 그 좋은 품질 좋은 기사 있죠. 다 왜곡이고 날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최성해 총장이 처음에 검찰하고 나와서 학자적 양심으로 얘기한 그 내용들을 처음에 초기에 보도한 내용들을 바라보면 최성해 총장에 대한 거의 모든 절대적인 신뢰의 바탕을 둬서 그다음에 한쪽은 완전히 죄를 진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보도했던데 최성해 총장의 그 말씀들은 다 옳았나요? 그리고 그걸 보도했던 언론들은 다 옳았습니까? 최성해 총장이 얘기한 것 중에 디테일은 틀렸지만은 다 옳았다고 말씀하시죠? 아니죠. 내가 언제 옳았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전 전반적으로 레거시 미디어는 다 옳았다고 아니 말씀하시죠? 최성해 총장님이 말한 것을 갖다가 레거시 미디어 또는 보도했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보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최성해 총장님이 얘기한 건 바로 뭐냐면 디테일은 틀렸지만 그분이 말한 실체, 표창장에 왜곡됐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디테일을 걸어가지고 왜곡됐다라는 예컨대, 확신은 잠깐만요. 지금은 그거는 판결의 문제로 넘어갔기 판결의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예, 어떻게 확신하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아니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표창장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표창장에 기재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열리지를 않았어요. 열리질 않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봉사활동이 있고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에 어떻게 표창이 있습니까? 아직도 믿고 계세요?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전 뭘 때문에 확신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검찰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아니 증거를 제가 가지고 얘기를 계시네요. 하잖아요. 학교에서 예컨대 그 표창장 보셨죠? 거기 프로그램 나오죠? 그 프로그램이 열린 적이 없어요. 그냥 판결의 문제를 넘어가서 자꾸 얘기하지는 아니, 않으셨으면 판결의 문제가 좋겠고요. 저는 아니라 분명히 학교에서 제가 최성해 총장의 알잖아요. 보도에 대해서 자. 최성해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레거시 미디어가 자, 보도한 양식이 잠깐만요. 제대로 된 모든 것들이 진실이었고 모든 것들이 기레기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잠깐만요.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장경옥 교수의 그 증언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기가 말한 그 프로그램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장경옥 교수도 검찰에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뿐이지. 자, 잠깐 좀 개입을 하자면요. 네. 글쎄요. 그 레가시 미디어라고 해서 다 옳은 걸 보도하진 않죠. 네. 예, 뭐 오보도 있는 것이고, 네. 그에 따라 사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수정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레가시가 아닌 이른바 이제 뉴 미디어라고 해서 또 옳은 걸 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쪽은 다 틀리고 저쪽은 다 맞다 이런 쪽으로는 토론이 진행이 좀 안 됐으면 예. 좋겠는데. 나중에 저도 우려하는 게 잠깐만요. 진 교수님이 잠깐만요. 과도 일반화 방식에 아니 대해서 저는 잠깐만요. 우려하거든요. 예. 최성해 총장에 대해서 예컨대 최성해 총장을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공격하는지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따로. 네. 그래서 저기 전북대학이죠. 강준만 교수님이 지난번 이제 학회에서 연설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장국 저널리즘의 시대가 열렸다. 자기에게 속 시원한 얘기만 해주는 언론만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모든 것은 팩트가 맞든 상관없이 그냥 기레기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어쩌면 레거시 미디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1인 미디어의 대안적 성격이 강조되는 아주 유용한 특성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면에서도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이라는 게 다들 자기의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이익에 부합되는 것들만 옳은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해장국 저널리즘의 시대 조금 저는 마감했으면 좋겠고요. 예. 레거시 미디어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강점과 특성들은 존중해주고 그러한 어떤 조직으로서의 틀 말고 알릴레오야 사실 혼자 하시는 방송이고요. KBS, JTBC와 같은 그런 거대의 뉴스 미디어와 비교할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준비는 덜 돼 있지만 잘못된 엣지, 비판적 부분들 좀 강조해서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갖고 함께 가야지 우리나라 전체의 언론 상황과 사회적 소통이 원활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진 교수께서는 자칫 그런 현상 속에서 여론의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건데, 네. 예, 유 이사장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이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미디어가 우리가 보통 언론이라고 부르는 뭐 이것을 전통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든 아니면 올드 미디어, 낡은 미디어라고 하든 우리가 보통 언론이라 그러면 신문, 방송, 잡지까지 포함해서 거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이용해왔던, 만들고 이용해왔던 예. 그 문제를 다루는 거고요. 지금 뉴 미디어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 좋은 일들, 좋지 않은 일들, 이걸 가지고 한국 언론을 진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뉴 미디어 쪽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과는 무관하게 지금 이 전통 미디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보자는 게 이제 오늘 토론의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지금 상황은 저는 한국 언론이 뭐 전 세계 언론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나 한국 언론이 일종의 적응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해요. 적응의 위기요. 특히 지금 환경 변화 때문에 이제 인류에게도 적응의 위기가 지금 와 있는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미디어 기술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또 미디어 사용자들의 생각과 어떤 행동 양식의 변화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미디어 시장의 구조 변화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전통 미디어들 언론이 이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적응의 문제를 야기한 제일 큰 원인은 기술 변화죠. 이 지금 우리가 이제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는
이 정보통신혁명이라는 거는 좀 비유해서 말하자면 15세기 중반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고 나서 벌어진 사태와 비슷해요. 그 전까지 양피지나 또는 손으로 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이 나무로 만든 인쇄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저렴한 인쇄 방법이 딱 등장을 하니까 그 전에 극소수 계급이 가지고 있던 지식의 독점 현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정보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대중들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교환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어떤 많은 분들이 개탄하기를 요즘은 거짓말이 너무 빨리 퍼져. 그런 개탄도 나오고 했는데 그 금속 활자의 발명이라는 것이 유럽의 사회정치적 문화적 변화를 그 이후에 몇백 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기술 변화는 그거보다 강도가 훨씬 높은 변화를 지금 몰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이 미디어 소비자들의 사용자들의 이 기성 언론에 대한 저는 기성 언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성 언론에 대한 이 불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적대감, 그다음에 아주 능동적인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비평 이런 것들이 이런 기술 변화 때문에 생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던 많은 일들이 지금은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통 언론이 또 예. 언론인들이 잘 적응해서 대응을 했더라면 이 기레기라는 용어는 탄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고요. 예. 이렇게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적응을 거부하고 이렇게 간다면 지금 기레기라는 말로 이렇게 비난하는 사태를 넘어서서 언론 기업의 존재 그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제 총체적인 알겠습니다. 저 인상을 말씀을 드려요. 예, 진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 테크놀로지 발달과 뭐 언론의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제가 이제 분석을 하겠지만 대충은 대강에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그 한편으로는 굉장한 잠재성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인 미디어,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무정부주의적인 내지는 자율주의적인 다중이 되는 정말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이 있는가 하면 전체주의적인 군중으로 돌변하는 아주 반동적인 방식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불행히도 후자에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좀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치르겠습니다. 예. 아직 예가 있는데 아까 조금 첫 번째 든 예는 사람들의 의식을 어떻게 마비시키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은 사람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로고스, 더 논리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에토스, 더 윤리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이런 선동방송이 얼마나 사람들의 논리를 마비시키는가를 얘기를 했다면 이번엔 윤리를 마비시키는 얘기를 좀 할게요. 그 오늘도 보니까 조국 부부가 아들을 시험 대신 봐줬잖아요. 뭐 시험 대기해라, 보내라. 그다음에 부부가 반씩 잘라가지고 답반지 보내주고. 근데 그걸 갖다 오픈북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학교에서 오픈북 시험 보거든요. 근데 부모가 와서 보진 않아요. 그리고 시험이다라는 것의 목적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험은 그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시험이지 그 학생이 얼마나 공부만 하는 부모를 갖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점 좀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만약에 허용한다면 그런 식으로 오픈북 하는데 부모가 대충 다 시험을 봐주는 걸 허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우지 못한 부모 밑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의 몫을 하나도 공부 안 했는데 부모 잘만 부모 학벌 좋은 그 학생이 가로채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현 정부의 가치관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나 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법무부가 영어로 뭐죠? 아세요? 아시죠? 독일어로 뭡니까? Justice Ministerium.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죠. Justice예요, Justice, 정의. 그런데 이런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냔 말이에요. 이게 어울리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왜곡 보도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문제는 또 그 다음인 게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저분들은 또 받아들입니다. 나 그게 너무나 가슴 아파요. 왜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잠깐만요.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거 할게요. 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오늘 지금 페이스북에서 보고 온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히틀러 일기장 얘기가 있죠. 히틀러 일기가 발견된 겁니다. 네오 나치들은 막 열광을 하는 거죠. 아, 총통의 일기가 발견됐구나. 보고 싶다. 막 이러겠죠.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 총통의 일기가 적힌 그 종이가 있죠. 60년대 산이에요. 그러니까 총통이 죽은 다음에 만들어진 거죠. 그럼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내립니까? 아, 일기가 위조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잖아요. 근데 네오나치들은 어떻게 하라는 줄 아세요? 거꾸로 갑니다. 아, 그렇다면 총통은 아직 살아계시다. 이게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사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아, 조국 일가가 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구나.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알았어요? 야, 그렇게 털었는데 그것밖에 안 나왔어? 조국은 얼마나 청렴한가. 이렇게 가요. 그 방송을 들은 분들이. 제가 좀 할까요, 이제? 예, 하지 마. 예, 말씀하시죠. 이제 이 토론이 참 어려운데요. 이제 특히 조국 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이 언론 보도를 다루는 토론 힘들어요. 왜냐하면 근데 어차피 토론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사실을 몰라요, 정확하게는. 지금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내용은 진 교수도 뭐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취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뭐 다른 사람 회유할 일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되게 기자들은 취재를 하고요. 새로운 사실들을 찾아내요. 전통적인 이제 언론인들은.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게 취재를 해서 남이 모르는 새로운 정보를 이제 찾아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로 전통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정보들을 보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자기 판단을 형성을 하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거의 모든 정보들은 검찰의 주장이에요.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찰의 주장이고, 그다음에 그 검찰의 주장이 언제나 팩트 또는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뭐 부분적으로 담고 있을 수도 있으나 이제 그 점을 우선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덕은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덕이 없으면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좋게 유지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도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덕의 문제와 국가의 형벌권을 검찰이 개인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문제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과 혹은 그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도덕적 평가, 판단 이런 것들은 각자가 자기가 신뢰하는 정보에 입각해서 하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검찰은 국가의 합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서 어떤 시민 개인을 법정에 세워서 징벌하는 기관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형사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문제인데, 지금 제가 이 언론에서 보도하는 걸 보면 이 둘을 뒤섞어서 조국은 부도덕하고 그 가족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해야 되고 징역을 살려야 된다는 식의 메시지를 담은 보도들이 너무 많이 넘쳐났고, 그 둘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검찰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그냥 보도하는 이런 것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거는 도덕과 형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것과 그다음에 그 사람을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기본권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리는 그것의 정당성, 이걸 가리는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그런 거고, 저는 이제 진 교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너무 급하세요. 그러니까 그 결론에 이르려면, 예컨대 대중이 어떤 논리에 뭐 마비가 되었다, 세뇌가 되었다, 이런 결론까지 이르려면 좀 더 우리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짚어보고 좀 더 종합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평소의 제가 알던 진중권 교수답지 않게 되게 막 건너뛰세요. 이제 그렇게 토론을 하면 이제 토론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자, 그 점만 좀 제가 건의드리고 뭐 또 필요하면 딴 분 말씀도 듣고 또 토론 이어갔으면 해요. 제가 진행자는 아니지만. 말씀드리죠. 네. 결론이 성급하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이 이미 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를 나왔어요.
결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임팩트를 지금 몸으로 다 하고 있는데 왜 결론을 갖다 아직도 못 냈어요? 예, 저는 못 내고 있어요. 예. 저는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데 아까 그랬죠. 이게 지금 그냥 통째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가 문제인지를 짚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저는 이야기하기 싫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9월 4일 뭐 어느 방송사에서 여기 JTBC 말고 어느 방송사에서 이제 동양대학교에 있던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총장의 직인 파일이 나왔다. 그게 단독 보도가 나오고 수천 개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 총장 직인 파일, 그 존재는 변호인들도 알고 있었고요. 정경심 교수 본인도 알고 있어서 그게 나왔다는 거를. 근데 그 파일이 왜 거기 있냐가 문제였던 거죠, 처음부터. 근데 이제 결론은 지금 와서 자명해졌죠. 지금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2차 기소예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집에서 컴퓨터로 합성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동양대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컴퓨터는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아무 의미가. 저는 이것을 검찰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알면서도 이것을 언론을 이용해서 퍼뜨렸고 그거로 인해서 조국 일가족에게 어마어마한 도덕적 비난의 덫을 씌웠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을 조성하는데 검찰이 성공했죠. 저는 검찰의 모든 발표가 다 사실이 아니라거나 또는 조국 정경심 부부의 모든 주장이 다 사실이라거나 이렇게 보지 않아요. 않지만 결국 지금 한 넉 달간의 조국 보도와 관련돼서 나왔던 많은 보도들 중에 저는 기자분들 스스로가 내가 그 시점에서 이것이 중요한 정보이고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믿고 했던 그 보도들 중에서 실제 의미가 있었던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사이에 구분을 좀 해보시고 앞으로 보도하는데 좀 참고하셨으면 해요. 딴 분들도 말씀 좀. 제가 바로 그 부분을 갖다 좀 반박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와 관련된 논의는 지금 어차피 지금 두 분이 아니에요. 뭐 그렇지 얘기할 않습니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됐는데 그렇다고 지금 하고 계신데 제가 일부러 다른 분한테 넘겨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논의하고 언제든 저한테 손 드시면 바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할게요. 예를 들어 그 상황 속에서 그 직인 파일이 거기서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봐요. 그게 나중에 관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언론은 저는 그걸 갖다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근데 그게 집의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아니요. 검찰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런 주장했건데 그런 증거를 갖고 있는 저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모르는데 요는 이런 거죠. 제가 이걸 자꾸 문제 삼는 이유는 이제 그 언론이 왜 이런 품질 낮은 보도들을 자꾸 내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거기에는 구조적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언론인들의 의식 문제도 있고 또 언론계의 오랜 관행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여러 요소들이 작용한 건데 이제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본 것은 관행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독 보도로 나왔을 때 이제 중앙지검의 어떤 검사가 그 방송국의 기자에게 흘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감 시간 직전에 흘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보도를 했고 다른 언론사들은 재빨리 복부 타듯이 똑같은 기사들을 수천 개를 쏟아냅니다. 이 관행이 있잖아요.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 잘못 보도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잘못된 보도가 나온 그 원인들을 살펴볼 때 소위 검찰 기자실을 활용해서 검사들이 자기가 표적으로 삼고 있는 어떤 대상자에게 유죄의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여론을 만들어내는 이 메커니즘이 이것이 너무 잘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사례라고 봐서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이 뭔지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죠. 자, 저는 요것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쓴 당사자는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당사자 또 할 말이 또 있겠죠. 근데 뭐 그 반론이 있으면 저희가 또 뭐 나중에 반영을 해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디라고는 말 안 했습니다. 예. 근데 다 압니다. 그리고
검찰은 뭐 어차피 뭐 아시는 것처럼 합법적 어떤 그 수사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검찰 나름대로 객관적 증거를 수집을 하겠죠. 또 언론도 언론 나름대로 가능한 한 최대한 팩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근데 훨씬 검찰이 합법적 구조를 더 도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언론이 어디 가서 압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검찰은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증거에 의해서 기소를 한다면 그것까지는 지금 유 이사장께서는 검찰의 주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그때는 다 받아들입니까?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지 마음에 안 들어도 예. 그렇게까지 했다면. 네. 예, 왜냐하면 그 다 사법부에 속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니요. 근데 그러나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건 그래 그럼 검찰 너희들이 한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듣는 분들은 그쪽에 완전히 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사법부 비판을 할 거예요. 사법이 썩었다. 이런 식이고요. 실제로 썩었죠. 네, 그거 봐요. 검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썩었고. 벌써. 자, 하나 더 아니면 할게요. 어느 제가. 개별 사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하더라도 예. 사법 불신, 검찰 불신도 언론에 대한 불신 못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타당한 이유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요. 바로 진 그렇기 교수님 때문에 이야기를 조금 좀 지지하는 발언을 한번 해보자면은요. 예. 사실 진 교수님이 뭐 여러 극단적인 사례를 좀 예를 들었지만 사실 최근에 기술의 발달 또는 유튜브의 보급에 따라서 일반적인 레거시 미디어 상태의 이른바 공중 여론의 생성 과정과는 좀 극단화되어져 있는 여론이 나오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확증 편향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필터 버블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필터 버블이라는 것은 자기가 늘 검색하는 내용에 맞추어서 이 엔진에서 관련된 기사 또는 동의하는 기사만 전달되다 보니까 다른 의견에 대한 다른 견해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자기 의견이 계속 옳다라는 그런 편향성을 갖는다라는 얘기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현재 유튜브 상황은 좀 그렇다. 그래서 홍카콜라가 또 한쪽의 의견, 보수적인 의견을 전달한다면 알릴레오는 좀 다른 쪽의 진보적 견해를 전달하는 것이고 예. 가끔씩 만나서 토론하면서 올바른 좀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이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최근의 유튜브의 미디어 기술적 기반은 상당히 극단적으로 여론이 편포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런 면에서의 지적들이 좀 타당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여론의 편포를 좀 완화시킬 수 있게끔 예. 가짜 뉴스를 규제한다든지 또는 뭐 노란 딱지를 붙여서 노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명예훼손 등 이런 내용들이 규제되는 것들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유튜브의 것들을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는 것들은 인정하지만 예. 특정한 사안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추가적인 얘기로 검찰의 시간에서 법원의 시간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국민의 시간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시민들이 추가적으로 안 사항은 언론과 검찰의 권력이 유착됨으로써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기자들이 발굴하기보다는 검찰 중심의 출입처에서 나오는 검찰발 기사가 마치 팩트인 것처럼 전 국민에게 그대로 보도됨으로써 낳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조국 사태의 진위는 법원의 시간에 좀 맡겨놓고 우리가 출입처 제도와 관련해서 언론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기보다는 검찰의 기소에 예. 그대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우리 전 국민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개선의 계기는 됐다라고 봅니다. 예. 당연히 법원의 판단은 내려질 것이고 네. 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면 법원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네, 예.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긴 없으나 그런데 예. 제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준희 교수께 드리고 그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법이 판단하는 것, 다시 말하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법의 영역의 문제라고 봅니다.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거죠. 예. 법의 판단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고요. 부도덕한 행위가 사실은 합법을 빌미로 자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정치 역시 법과 또는 도덕과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연결은 되어 있지만 예. 예를 들면 불법적 행동을 한 사람들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치로 선택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 다툼의 영역과 정치적 판단의 영역과 그다음에 진리를 판단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은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 각각은 영향을 주고받을 뿐이지 어느 하나로 통칭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의 검찰발 보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검찰이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판단한 사실들을 가지고 사실로 확정했고 그게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고 진리가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이래한다라는 문제까지 다 포괄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보도에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예. 이건 레거시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유튜브까지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나는 양상인 수사 단계에서의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고 실제로 법적 판단으로 넘어가면 사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것이 전 저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네. 자, 이런 언론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옛날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허위사실 유포죄가 있는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뭡니까? 피의사실 유포죄? 사문화됐습니다. 한 번도 적용된 적 없고요. 최순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안 그랬습니까? 온갖 추측 보도, 완전 왜곡 보도, 온갖 것들이 난무했고요. 심지어는 최순실이 벗겨진 신문까지 일면 탑이 되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오히려 지금은 얌전하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지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조국 씨의 문제를 갖다 지적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사회 카메라의 눈이, 감시의 눈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언론이고요. 하나가 검찰인데 조국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검찰하고 언론을 갖다 공격하면서 둘을 갖다 뭐랄까 협잡군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음모론이죠. 근데 이제 내가 근데 그런 음모를 이제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얘기도 프레임이라는 음모론이라는 거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알릴레오 얘기를 또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아니 안 죄송하셔도 돼요. 괜찮죠? 예, 그럼요. 예. 예. 최근에 그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의 기사에 대한 공격을 하셨더라고요. 비판을 한 거죠. 비판을 예. 그거 같다. 예, 기자분들도 비판받을 수 있어야죠. 예. 그런데 내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와 계신 그 두 분의 기자가 지금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그 비판하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그랬다, 내가 24년 차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이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남들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제가 유희곤 기자를 만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기자를 얻었느냐? 다 취재 과정을 좀 대충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가지고 만든 기사를 썼는데 그걸 가지고 뭐 검찰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이걸 받아먹고 그다음 이걸 하나 좀 데이스크에서 뭐 하나 더 물어줄 거라는 등 이런 음모론을 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건 참 좋아요. 그냥 망상 구축해가지고 뭐랄까 그 지지자들 선동하고 뭐 세뇌시키고 이런 건 좋은데 그냥 자기 일하게 묵묵하게 자기 일하는 그 기자들 있잖아요.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들 그 일 좀 하게. 그 얘기를 좀 하죠. 자, 한 가지만 더 잠깐만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제가 그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조국 장관에 관한 기사를 하나 올렸거든요. 근데 경향신문 기사였어요. 바로 댓글이 뭐라고 붙었느냐면 유희곤 기자네 스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기사를 안 읽어보고 여러분 알려고 봤죠. 유희곤이네 스킵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 이제 이 뉴미디어하고 자꾸 얽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제가 신문 독자인데, 구독자인데, 또는 방송 청취자인데, 시청자인데, 되게 내 생각에는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하는 보도가 났어요.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는 독자 편지를 보내거나 옛날 같으면 편집자한테 독자의 소리에 실어달라고 편지를 보낼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편집자가 읽어보고 괜찮네 하면 실어줄 거고 아니면 킬을 하는 거죠. 전화를 걸 수 있어요. 편집국에. 전화응대 잘 안 합니다. 선생님 잘 알겠고요. 예, 그걸 끊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신문 구독을 끊는 거예요. 아주 소극적으로. 그거 말고는 사실은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보도에 대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 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에 아주 저비용으로 그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디어 소비자가, 언론 소비자가 자기를 표현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표현할 수 있어요. 언론이 쓰는 기사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보도에 대해서 하는 비평에도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죠. 항상 그런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믿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관점을,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올바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이걸 저는 이제 자유주의적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믿음이 없으면 자유사회를 못 만들어요. 때로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지, 이걸 할 수 있다는 우리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가 만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뉴미디어 쪽에는 온갖 이상한 방송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괜찮은 방송 이런 것도 다 있죠.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기성 언론은 다 비슷해요. 그냥 다 비슷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백 개의 기사가 나면 거의 다 똑같아요. 가끔 아주 가끔 다른 게 가끔씩 섞여 있어요. 뉴미디어에 가면 온갖 게 다 있어요. 온갖 게 다. 그러니까 그 방송 하나하나를 보면 이것이 치우친 것 같고 편향된 것 같고 어떤 극단적인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서로 색깔이 다르고 내용과 방향이 다른 그런 컨텐츠들이 수없이 널려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만 먹는다면 균형을 취할 수 있어요. 이게 저는 뉴미디어의 생태계가 천편일률적인 올드미디어에 비해서 갖는 강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 교수가 지금 걱정하시고 이제 개탄하시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 이후에 지식대중화 시대에 더 좋은 시대가 열린 것처럼 우리 이 기술 혁신에도 그런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믿어요. 좀 전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잠재적 측면과 위협적 측면을 나눠서 얘기했고요. 동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뉴미디어만 그런 게 아니라 올드미디어도 천차만별이에요. 그거 좀 지적하고도 싶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관점의 차이예요. 자, 관점 말씀하셨잖아요. 견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관점과 견해는 사실이 아니죠. 근데 지금 유희곤 기자는 사실을 보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견해와 관점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대중들한테 뭘로 받아들이냐면 사실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유희곤 기자의 기사는 스킵하게 만드는 그게 문제예요. 그거는 소비자의 권리예요. 소비자들이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제품에 이런 작동상의 하자가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시장에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미디어 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사를 반박할 때 쉽게 말하면 그 사실을 반박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취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결탁되어 있는지 이런 거 유희곤 상관없단 기자의 말이죠. 그 취재가 사실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세요? 제가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만나서 확인하면 사실이 됩니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적어도 기자는 근데 적어도 네 근데 여러분들은 근데 만나나 봤어요? 본인 당사자 한 사람 만나서 확인한 게 사실이에요. 만나는 봤어요? 저는 사실이다 아니다 얘기는 안 했잖아요. 아니 만나는 보셨어요? 제가 유희곤 기자가 거짓말을 썼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희곤 기자는 대체로 검찰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기사를 써왔다. 그렇게 비평한 거예요. 자, 잠깐만요. 그게 뭐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9시 40분이고요. 광고. 절반이 흘렀는데요. 제가 약속하기를 중간쯤 가면 광고 내기로 했거든요. 근데 1분밖에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광고 끝나면 진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가족 여행 두둥실 떠나고 싶으세요? 호텔스타컴에서 10박을 모으고 리워드 1박을 받으세요. 호텔스타컴 나를 위한 여행. I don't know who you are, but if you want to speak English, remember, short and easy. Just 10 minutes, that's enough. You can also speak English well. Yeah. 나도 했어. RINNAI 린나이 다 같이 환경을 세이브 린나이
하이 보일러로 체인지 최대 20만 원까지 세이브. 네 나이가 업계 최대 보일러의 명가는 역시 당신의 청소기는 220 에어와트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디지털 모터가 탑재되어 있나요? 6단계 고성능 필터레이션이 초미세먼지까지 잡아내나요? 오직 다이슨만이 다이슨처럼 작동합니다. 유희곤 기자는 요즘 워낙 알려졌어요.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토론장입니다. 진 교수께 드리기로 아까 했었죠?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취재할 때는 취재를 안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그 사람들의 주관적 경험에 의해 가지고 아, 내가 이랬을 땐 이랬다 저랬다라는 그 주관적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가서 대중들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있습니다. 그냥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이른바 그쪽 편 미디어들이 참 문제가 많아요. 그쪽 사람들 그 듣기 좋아하는 그 뉴스 내주는 미디어들이 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거든요. 자, 그 조민 인터뷰 한 번 한 적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터뷰다라는 것은 좀 공격적인 질문을 한다라든지 시청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피의자가 딱 하고 싶은 말을 갖다 보니까 법적으로 딱 조율해서 나왔더라고요. 그거 그냥 그대로 내보냈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저게 정상적인 인터뷰였다면 어떤 질문을 했어야 되냐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자기 봉사활동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프로그램에서 했느냐? 그 프로그램의 담당 교수가 누구냐? 그 원어민 교수가 누구냐? 한마디 질문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질문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본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거 질문해야 되는데 그건 질문 안 하고 온갖 병명만 딱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동의 구하지 마시고 그냥 예. 하실 말씀을 하세요. 예. 아, 제가 계속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그래요. 자꾸 동의를 구하셔서 또 PD 수첩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이게 한학수 PD잖아요. 저랑 옛날에 황우석 때 같이 욕 먹던 그분인데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딱 보니까 벌써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동양대에서 표창장이 위조되지 않았다라고 믿는 교수는 하나도 아니까 동양대에서 표창장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본 사람은 당시에 딱 둘이에요. J 교수하고 K 교수거든요. 모든 동양대 교수들은 다 위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필 동양대 교수 딱 두 분을 접촉했는데 그 두 분이야. 이런 우연의 일치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에 이제 다른 입장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다른 입장을 가졌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나한테는 연락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연락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부터 딱 정해놓고 이렇게 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장난을 많이 쳤는데 거의 야바위 수준이거든요.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인 만들어주는 직물 공장인가 찾아가가지고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똑같이 만들려면 뭐 확률이 몇십만 분의 1이니 뭐 이렇게 떠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인주 묻은 직인이 찍힌 표창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만한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프린트 용지에 붙은 그 금박지, 이건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등 막 이러는데 그거는 그냥 프린트 용지거든요. 애들 10명 필요해요. 그럼 10명 받아오고 그중에 9명만 주면 하나 남아요.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거기다 그냥 프린트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막 또 전문가를 불러서 이건 사진을 찍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야바이 수법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김어준 뉴스공장 보면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많은 교수들 중에서 왜 이 두 교수 빼고 나머지 다 침묵하고 있느냐. 간단하거든요. 위조됐다고 보니까. 근데 김어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총장이 막 색출에 들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대요. 이런 완전 전도된 이걸 갖다 대중들 지금 믿고 있죠. 아마 시청자들 중에서 이거 믿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가 이걸 갖다가 두 눈으로 본 거예요. 예. 제가 논평 안 할게요. 그러면 짧게만 반 질문을 드릴게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극우 면에서 뉴미디어의 대표는 알릴레오가 제일 잘못했고 레거시 미디어는 뉴스공장과 피드수첩이 제일 잘못했고 그 바깥은 없으세요? 아니요. 일단은 제가 지금 체크한 거 그것뿐이고요. 나머지도 많습니다. 근데 뭐 별로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들. 가치가 없는 이유는 뭐죠? 뭐 고발 뉴스라든지 뭐 예를 들면 신의 한 수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은 보셨어요? 아니 그런 거 안 봅니다. 저는. 왜 안 보시죠? 거기 수많은 가짜 뉴스들과 수많은 허위 사실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안 봐요. 그러면 그걸 왜 안 보셨는데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안 봐요.
안 보셨는데 어떻게 아시냐? 아니 허위 사실이라니까 안 보죠. 소문으로 안 보셨나 보네요, 그러면. 한 번도 안 봤어요. 그거 뭐 하러 봅니까? 알릴레오도 거의 안 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판타지물 싫어하거든요. 네. 예. 네, 저는 알겠습니다. 예. 그 사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나마 있었던 레거시 미디어라고 이야기하는 언론이 신뢰가 더욱 훼손되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1인 미디어도 나름대로 상당히 소금과 같은 역할 잘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짜 뉴스의 어떤 발원지쯤으로 치부되면서 이것도 폄하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서로 간에 욕하기는 좋지만 이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언론이라는 게 일종의 중매쟁이 아닙니까? 미디어라는 거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옛날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배급받았던 거죠. 그래서 옛날엔 다 어르신들 뭐 중요한 채널 서너 개 가운데 한 채널을 봤으니까 뉴스 하면 뭐 시청률이 40% 또 60, 70%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레거시 미디어에 기다렸다가 보시는 분들은 예.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몇 분 되시고 청년들이나 중년들 대부분 다 모바일로 그때그때 유튜브로 예. 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 현재의 미디어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어떤 전통적인 미디어는 물론 1인 미디어도 나름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저널리즘의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으로 오늘의 토론이 가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토론 제목이 한국 언론 어디에 서 있나라는 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좀 더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한국 언론, 이제 기성 언론이 불신받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까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네. 구조, 의식, 관행 3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우선 구조가요. 이것도 큰 불신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성 언론은 그러니까 시청료를 받는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공적 역할을 하는 사기업이에요. 이윤 추구를 하는 사기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사기업으로 조직되어 있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이게 언론 기업이거든요. 네. 이제 이 사기업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은 공적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구조적으로 사주의 지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언론사의 기자들이 어떤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실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어주며 어떤 메시지를 실어 보낼 건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광고주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년 광고가 나오면 지금 수많은 종합일간지 중에 딱 한 신문만 삼성의 광고가 없었어요. 4년째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나를 공격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면 광고 안 준다거든요. 그러면 광고를 받는 신문들은 어느 정도 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은 공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사적 소유의 대상이고 동시에 수입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지하고 있어서 광고주의 영향을 받아요. 이게 첫 번째 이 전통 미디어의 구조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관행.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기사를 써요. 그러니까 경제 뉴스는 다 대기업이나 경제 관료들이 주는 거를 받아 쓰고요. 그렇죠? 사회 뉴스는 경찰서 출입하면서 거기 받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조국 뉴스 같은 이런 거는 다 검찰청 기자들이 출입 기자들이 쓰는 거고요. 다 그래요. 거기서 대접받고 뭐 사무실도 제공받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의 영향을 받아요. 이게 불신이 생기죠. 이제 세 번째는 의식인데요. 저는 이게 지금 제일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나중에 예. 사례를 말씀드리죠. 진 교수께 잠깐 드리기 전에요. 어차피 뭐 유튜브 얘기도 나오고 네. 또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얘기도 네. 나오고 이창현 교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늘 이번 토론의 주제를 좀 잡아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회자로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비용도 조금 주시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저 여러 번 경험이 있는데요. 대신 절대 안 출연자 줘요. 비용을 좀 네, 알겠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아, 예.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 아무튼 두 분이 좀 뭐랄까 사실 현안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조국 법무장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토론하시면 가끔 제가 이 토론이 제목을 바꿔야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창현 교수께서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가 주셔서 훌륭하시죠. 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유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전통 미디어의 한계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뭐 늘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것을 제가 뭐 이제 언론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그러한 구조적 한계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또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고민하는 기자들도 많다라는 사실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